독살 의혹에 휩싸인 왕의 죽음 경종과 영조. 그 배후에 숨겨진 이복 동생 영조의 비밀. 전하 입맛을 잃으신 듯하여 수라상에 게장과 생감을 올리라 명하였사옵니다.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이 병석에 누워 생사를 오가던 그의 가을, 이복 동생인 연인군 훗날의 영조가 형님을 위해 올린 음식은 하필이면 한의학에서 극상극이라 부르는 게장과 생감이었습니다. 음식을 드신 왕은 밤새 극심한 복통에 시달렸고 어이들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인군은 인삼과 부자라는 치명적인 약재를 고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젊은 왕은 허망하게 눈을 감고 맙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은 그저 운 나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용상을 차지하기 위한 이복 동생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독살극이었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꼬리표로 남은 형살의 의혹. 그날 밤 구중궁궐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비밀의 문을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일핏빛 저주를 안고 용상에 오른 비운의 왕 경종. 조선의 구중궁궐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장엄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이 스며든 차갑고 잔혹한 감옥이었습니다. 제20대 국왕 경종.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이의 축복을 받는 원자였으나 그의 삶은 축복이 아닌 끔찍한 저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름 아닌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 옥삼부대빈 장씨. 우리가 흔히 장희빈이라 부르는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경종의 나이 불과 14살 때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숙종이 내린 사약을 거부하며 발버둥 치는 어머니, 그리고 기어이 강제로 입이 벌려진 채 독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어머니의 그 끔찍한 마지막 모습. 어머니의 그 처절한 비명은 어린 왕세자의 귓가에 평생토록 맴도는 망령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어간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경종의 숨통을 조이는 단단한 밧줄과도 같았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아니 왕위에 오른 후에도 경종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노론 세력은 죄인의 아들인 경종을 왕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왕의 흠집을 잡아 끌어내릴 궁리만 했고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 세력조차 왕의 나약함에 늘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공포와 극도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젊은 왕의 육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종은 늘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숨을 쉬지 못하는 화병은 기본이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실록에는 그가 이따금 말끝을 흐리거나 멍하게 있는 증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장희빈이 사약을 받을 때 어린 아들의 하복부를 잡아당겨 성불구가 되고 병약해졌다는 끔찍한 소문을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용상에 홀로 앉아 아래를 굽어보는 경종의 눈동자에는 늘 짙은 우수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천세를 외쳐도 그 소리는 자신을 향한 칼날을 벼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후사마저 없었던 33살의 젊은 왕.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그의 생명줄은 곧 조선 왕실의 거대한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어머니의 피를 밟고 올라선 자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병든 몸을 이끌고 매일 피 말리는 정치판의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마는 그의 의지보다 훨씬 빠르고 집요하게 그의 숨통을 향해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왕, 두려움에 떠는 왕. 그것이 바로 생의 마지막 해를 맞이한 경종의 처절한 자화상이었습니다. 이 무수리의 아들에서 왕세제로 엇갈린 두 형제의 그림자. 경종이 어머니의 그림자에 짓눌려 시들어가고 있을 때 궁궐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불꽃을 품은 사내가 조용히 발톱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또 다른 아들이자 경종의 이복 동생,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 이금이었습니다. 연인군의 어머니는 숙빈 최씨. 궁궐에서 가장 천하다는 무수리, 즉 허드렛 일을 하던 물 깃는 여종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어머니의 출신 성분은 곧 아들의 꼬리표였습니다.
연인군은 총명하고 학문이 깊었으며 결단력마저 갖춘 걸출한 인물이었으나 그놈의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천한 핏줄의 굴레는 그를 평생토록 괴롭히는 지독한 콤플렉스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열등감은 연인군을 더욱 강하고 영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침내 거대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경종을 적대시하던 권력의 중심, 노론 세력이 연인군을 자신들의 얼굴마담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후사가 없고 병약한 경종을 대신할 인물로 연인군만 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론은 막강한 정치력을 동원하여 경종을 압박했습니다. 전하, 옥체가 이리 미령하시고 후사가 없으시니 나라의 안위를 위해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시옵소서. 살아있는 왕 앞에서 다음 왕을 지명하라는 것. 이는 사실상 권력을 내놓으라는 무언의 협박이자 반역과도 같은 불경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왕 경종은 피눈물을 삼키며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연인군은 평범한 왕자에서 다음 보위를 이을 왕세제라는 막강한 자리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형인 경종과 동생인 연인군.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는 우애 깊은 형제였으나 그 속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병석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는 형을 바라보는 동생의 눈빛에는 안타까움만이 있었을까요? 다음 보위를 기약받은 자의 서늘한 야망이 섞여 있지는 않았을까요? 조정은 이미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경종을 지키려는 소론과 연인군을 방패 삼아 권력을 찬탈하려는 노론. 두 세력의 피 튀기는 칼바람 속에서 연인군은 매일 아침 형님의 전각으로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 밤새 옥체에 강령하셨사옵니까? 바닥에 엎드려 조아리는 연인군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경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살아있는 권력, 펄펄 끓는 생명력을 지닌 이복 동생을 바라보는 쇠약한 왕의 심정은 처참했습니다. 구중궁궐의 차가운 바닥 위로 두 형제의 엇갈린 운명의 그림자가 길고도 짙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정막이 궁궐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삼병마에 쓰러진 왕, 구중궁궐에 드리운 죽음의 냄새. 1724년 8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궁궐의 불길한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잦은 잔병치레로 시름시름 앓던 경종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복통과 오한으로 시작된 증세는 하루가 다르게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왕의 침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캐한 탕약 냄새가 진동했고 어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의서들을 뒤적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전하, 기운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내관과 궁녀들이 눈물을 훔치며 곁을 지켰으나 경종은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야위어만 갔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당시 경종은 흉복부에 열이 차고 심한 가래가 끓어 숨쉬기조차 버거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용상에 기대어 간신히 숨만 헐떡이는 왕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위태로운 촛불이었습니다. 왕의 병세가 깊어지자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종을 지지하던 소론 대신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경종이 승하한다면 다음 왕위는 자신들의 정적인 노론의 등에 업힌 왕세제, 연인군에게 돌아가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소론 가문의 멸문지화를 의미했습니다. 반면 노론 대신들의 굳게 닫힌 입술 틈으로는 미세한 안도감과 야망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가장한 궁궐의 공기 속에는 사실 주인이 바뀔 권력을 향한 짐승 같은 욕망들이 뱀처럼 꿈틀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침전을 오가는 대신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뼈가 시릴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위원 어이들은 목숨을 걸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왕의 몸이 너무도 쇠약해져 있어 독한 약을 쓸 수조차 없었기에 열을 식히고 기운을 보강하는 순한 약재들로 간신히 명주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하, 무엇이라도 드셔야 기력을 회복하실 수 있사옵니다. 제발 수라를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어의 이공기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난했으나 경종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미음 한 숟가락도 삼키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는 왕의 모습에 침전은 통곡바다로 변했습니다. 먹어야 산다. 그러나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죽음의 그림자가 왕의 파리한 얼굴 위로 짙게 드리워진 그 절망적인 순간, 왕세제 연인군이 형님의 병간호를 하겠다며 침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라간에 내린 하나의 특별한 지시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피바람을 불러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계장과 생감,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이복 동생의 호의. 그날 늦은 오후 왕세제 연인군의 지시를 받은 궁녀들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경종의 침전에 수라상을 드렸습니다. 며칠째 입맛을 잃고 모든 음식을 물리치던 경종의 코끝에 짭조름하면서도 달큰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것은 붉은 간장을 잔뜩 머금은 게장과 때깔 좋게 익어가는 신선한 생감이었습니다. 연인군이 형님을 위해 특별히 올린 식단이었습니다. 전하, 왕세제께서 전하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친히 준비하신 수라이옵니다. 부디 한 술이라도 떠보시옵소서. 그 정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죽기 직전 찾아온다는 마지막 식욕이었을까요? 기적처럼 경종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짭짤한 게장살이 입안에 퍼지고 달콤한 생감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경종은 홀린 듯이 음식을 비워냈습니다. 주변을 지키던 내관들과 소론 대신들은 왕이 식사를 하신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곁에 있던 어이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 게와 감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극상극의 식재료, 즉 상호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는 성질이 차갑고 감은 위장을 수축시키는 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에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심각한 식중독과 설사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조합이었습니다. 평범한 건강한 사람조차 배탈이 나서 며칠을 알아눕게 만드는 이 조합을 하물며 며칠째 곡기를 끊고 오장육부가 다 망가진 병약한 왕에게 먹였다니 어의 이공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차기 군주가 될 왕세제 연인군이 형님을 위해 올린 귀한 정성을 한낱 어이가 불경하다며 밥상을 엎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어 즉각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라를 들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경종은 복부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아, 배가 찢어질 것 같구나. 한밤중 침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왕은 피를 토하듯 밤새도록 극심한 구토와 끔찍한 설사를 쏟아냈습니다. 몸속의 수분과 남은 기력마저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경종의 얼굴은 시체처럼 흙빛으로 변했고 맥박은 희미하게 끊어질 듯 요동쳤습니다. 게장과 생감, 그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조합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왕의 오장육부를 난도질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님의 끔찍한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동생 연인군은 과연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안타까운 눈물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형을 위한 순수한 호의가 부른 참사였을까요? 진실은 오직 연인군 본인만이 아는 채 경종의 명줄은 무서운 속도로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어이들의 통곡을 뚫고 들어온 독약, 인삼과 부자, 게장과 생감이 빚어낸 끔찍한 밤이 지나고 구중궁궐의 아침은 무거운 절망의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경종은 이제 미약한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마치 넋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밤새 이어진 극심한 구토와 설사로 인해 옥체는 눈에 띄게 말라비틀어졌고 체내의 수분과 진액이 모조리 빠져나가 피부는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왕의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졌고 손목의 맥박은 어이들의 손끝에 간신히 짚힐 정도로 희미했습니다. 내위원수의 이공기를 비롯한 어이들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목숨을 건 처방을 논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종의 상태는 겉으로는 차갑게 식어 보이나 속으로는 음기가 고갈되어 허혈이
극도로 달아오른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열을 식히고 빠져나간 기운을 부드럽게 보강하는 순한 약재를 써서 천천히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어이들이 눈물을 훔치며 조심스럽게 처방전을 써내려가려던 찰나 침전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왕세제 연인군이 매서운 바람을 몰고 들이닥쳤습니다. 연인군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파리하게 누워있는 형님을 한번 흘끗 내려다보더니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전하의 기맥이 이토록 쇠잔해져 숨이 넘어가실 지경인데 어찌 미지근하고 순한 약을 쓴단 말인가. 당장 건공탕을 다려오라. 인삼과 부자를 듬뿍 넣어 전하의 식어가는 양기를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연인군의 서슬 퍼런 불호령이 떨어지자 침전 안에 있던 모든 어이와 소론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일제히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아니 되옵니다. 어의 이공기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만류했습니다. 저하, 인삼과 부자는 기운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극양의 맹렬한 약재이옵니다. 특히 부자는 그 성질이 불덩이와 같아 사약의 재료로도 쓰이는 맹독성 약재가 아니옵니까? 전하께서는 지금 속눈에 허열이 가득 차오르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 방어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온데 여기에 불과 같은 인삼과 부자를 들이부으시면 이는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고 섭을 치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사옵니다. 옥체가 그 뜨거운 열기를 버티지 못하고 속에서부터 터져버릴 것이옵니다. 소론의 영수들 역시 눈물범벅이 되어 연인군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저하, 의관들의 피 맺힌 절규를 들으셔야 하옵니다. 어찌 의학에 통달하지 못하신 저하께서 함부로 약재를 지시하시옵니까? 전하를 시해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하지만 연인군의 고집은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는 서늘하고 뱀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가로막는 어이들과 대신들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오금을 높였습니다. 내가 어찌 사랑하는 형님을 해치려 하겠는가? 지금 전하의 기맥이 다 끊어져 가고 황천길에 들어서려 하시거늘 맹렬한 약을 써서라도 억지로 기운을 돌려놓아야 한단 말이다. 이것은 이 나라의 다음 주인이 될 왕세제로서 내리는 지엄한 명령이다. 내 뜻을 거역하는 자는 역심을 품은 것으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차기 군주의 무자비한 권력과 핏발선 협박 앞에 결국 내의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짙꽃은 탕약이 금그릇에 담겨 침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삼과 부자의 독하고 매캐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인군은 직접 탕약 그릇을 받아들어 의식을 잃은 형님의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그 뜨겁고 치명적인 액체를 천천히 흘려넣었습니다. 탕약이 경종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그 끔찍한 순간 침전을 채우고 있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병을 고치는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용상을 향한 동생의 잔혹한 사약이었을까요? 어이들은 덜덜 떨며 두 눈을 질끈 감았고 마침내 죽음의 사자가 조선의 국왕을 향해 검은 낫을 치켜드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커망한 승하, 궁궐을 뒤덮은 짙은 독살의 안개, 불덩이 같은 인삼과 부자를 달인 탕약이 식도를 타고 왕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의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듯 미동조차 없던 경종이 갑자기 크게 숨을 들이켜며 굳게 감겨있던 눈을 번쩍 뜬 것입니다. 짚히지 않던 맥박이 쿵쾅거리며 다시 뛰기 시작했고 시체처럼 창백했던 뺨과 입술에 붉은 핏기가 확연하게 돌았습니다. 경종은 힘없는 손을 들어 주변을 더듬었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기도 했습니다. 전하, 하늘이 도우셨사옵니다. 전하께서 마침내 옥체를 회복하시려나 보옵니다. 침전 안을 지키던 내관들과 소론 대신들이 감격에 겨워 오열하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인군은 보란듯이 어이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아라, 내 처방이 전하를 살려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미지근한 의술이 전하를 망칠 뻔하였느니라. 하지만 침전 구석에 엎드려 있던 어의 이공기와 내의원 의관들의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라곤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오히려 방금 전보다 더욱 참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생사를 지켜본 어이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저 붉은 핏기와 활력은 결코 병이 낫는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다 타들어가 꺼지기 직전의 촛불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심지를 태우며 가장 밝고 기괴하게 타오르는 회광반조의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맹렬하고 독한 약의 기운이 쇠약해진 왕의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진액 한 방울까지 모조리 쥐어짜 내어 만들어낸 잔혹하고도 가짜인 생명력이었습니다. 의관들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곧 들이닥칠 파국을 예감하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같은 불꽃이 참혹한 재로 변하는 데는 반나절의 시간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기운을 차리는 듯했던 경종의 몸이 갑자기 아궁이 속의 불덩이처럼 미친 듯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뜨겁다. 내 몸이 타들어간다. 왕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인삼과 부자의 맹렬한 열기가 결국 방어력을 상실한 왕의 오장육부를 내부에서부터 무자비하게 태워버린 것입니다. 왕의 코와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섞인 끔찍한 가래가 쉴 새 없이 끓어올랐고 두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뒤집어졌습니다. 왕의 몸부림이 거세질수록 궁궐 안의 통곡 소리는 하늘을 찢을 듯이 높아졌습니다. 이윽고 한밤중이 되자 거친 숨을 몰아쉬던 경종의 가슴팍이 거짓말처럼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1724년 8월 25일 어머니 장희빈의 참혹한 피를 묻히고 왕좌에 올라단 4년 동안 피 말리는 암투와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비운의 왕 경종. 그는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자 끊임없이 의심받던 군주로서의 37회의 한많고 허망한 생을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왕의 붕어를 천지에 알리는 구슬픈 나발 소리가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도성 전체로 무겁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왕을 향한 애도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궁궐 안팎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소문이 검고 습한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는가? 왕세제가 억지로 올린 그 게장과 생감이 화근이었다지. 아닐세, 어이들이 죽는다고 말렸는데도. 기어이 입에 털어놓은 그 인삼과 부자가 사실상 사약의 역할을 한 것이야. 소론 세력과 도성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복 동생인 연인군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형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총명하기 그지없는 연인군이 그 치명적인 상극의 음식과 독한 약재를 정말 몰랐을 리가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종이 눈을 감자마자 가장 막대한 권력을 얻고 용상에 앉게 된 유일한 수혜자가 바로 연인군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정황과 타이밍은 연인군을 향해 거대한 독살의 화살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지독한 궁중 미스터리는 왕의 식은 시신 위에서 그렇게 화려한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칠용상을 얻고 영혼을 잃은 왕, 평생을 올가맨 형살의 굴레, 형의 비참한 죽음을 딛고 일어서 마침내 조선 제21대 국왕의 자리에 오른 영조, 평생을 올가매던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천한 꼬리표와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공포를 이겨내고 그토록 갈망하던 지존의 권력을 거머쥐었으나 그가 앉은 영광의 용상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의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영조의 등 뒤를 덮친 것은 다름 아닌 형을 독살하고 옥좌를 찬탈한 인면수심의 폐륜하라는 끔찍한 낙인이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이인좌를 비롯한 소론강경파 세력들이 경종대왕의 원수를 갚고 진짜 왕의 혈통을 세우겠다 며 대규모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조선 후기를 뒤흔든 무신란입니다. 영조는 가까스로 군대를 동원해 난을 진압했지만 명분 잃은 반란군의 외침은 영조의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백성들조차 대낮에는 왕을 칭송하다가도 밤이 되면 임금이 옥좌에 눈이 멀어 제 형님을 개장으로 독살했다 며 수군거렸고 흉흉한 내용이 적힌 괴서가 궁궐 앞 담벼락이나 저작거리에 나붙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영조는 밤마다 형의 망령에 시달리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괴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역대 어느 왕보다도 집요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실록에 자신의 입장을 수없이 긴 글로 남기며 해명했고, 때로는 대신들 앞에서 옥루왕의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내가 어찌 형님을 죽였겠는가 하고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형님을 죽인 살인마라는 지독한 콤플렉스와 의심의 눈초리는 역설적이게도 영조를 역사상 가장 철저하고 지독한 완벽주의 군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붕당 정치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며 노론과 소론을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펼쳤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균역법을 시행했으며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장장 52년이라는 조선 최장기 집권을 이룩하며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았지만 그의 내면은 늘 독살설의 서늘한 칼날에 쫓기며 한시도 평안을 찾지 못한 불안하고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살의 트라우마가 낳은 과도한 강박관념과 결벽증은 수십 년 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또 다른 참사를 잉태하고 맙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단 한치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영조는 자신의 친아들인 사도세자에게 숨막힐 듯한 완벽함을 강요했습니다. 끝없는 질책과 억압 속에 미쳐가던 아들을 결국 영조는 제 손으로 좁고 어두운 뒤주 속에 가두어 굶겨 죽이고 맙니다. 세인의 손가락질을 피하고자 발버둥 치던 아비가 형을 죽였다는 의심을 씻어내려다 결국 제 자식을 죽인 진짜 괴물이 되어버린 끔찍한 아이러니. 영조의 화려한 치세 뒤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영혼을 갉아먹혀야 했던 처절한 형벌의 시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종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영조의 처절했던 52년의 해명. 3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날 밤 수라상의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구중궁궐의 낡은 기와 지붕 위로는 여전히 슬프고도 비정한 권력의 달빛만이 말없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비운의 왕 경종의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영조의 지독한 콤플렉스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고의 권력인 왕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평생을 형을 죽였다는 소문과 싸워야 했던 영조의 삶을 보면 권력이란 참으로 잔인한 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뒤주에 가두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자리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린 궁중비사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또 다른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